안녕하십니까. 속이비 여고돈대나무 빈대의 중국사 송나라편 제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송태조는 남평과 초나라 땅을 점령하면서 통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후촉을 멸하고 후촉 왕 맹창과 그의 천하절세 쿠궁 화예 부인을 개봉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화예 부인은 미색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시서에도 능했습니다. 후초광 맹창은 이런 화예 부인을 무척이나 총애했습니다. 화예 부인도 맹창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송나라 사람들도 화예 부인의 미모와 재주를 다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태조는 맹창을 진국공에 봉해주고 또 검교태사와 중서령의 직책도 내렸습니다. 태조가 맹창을 이렇게 우대한 까닭은 아마도 예전부터 화예 부인의 절세 미모에 대해서 들었기에 그녀를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를 직접 부를 명분이 없으니 맹창에게 벼슬을 내리면 임명장도 받고 감사 인사도 하기 위해서 입고할 것임을 계산한 것이라는데 알 길은 없죠. 어쨌든 과연 맹창과 그의 어머니 이부인 그리고 화예 부인이 함께 입고했습니다. 태조는 화예 부인을 보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송태조 조광유는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되어서는 후궁들을 절반인 150명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돈을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을 만큼 후궁들도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여인과 얽힌 구설수가 거의 없는 삶을 살았죠. 그런 태조가 화예 부인을 보고 넋을 잃은 것은 그녀가 너무 예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화예 부인의 얼굴과 자태가 2년 전 963년에 갑작스런 병으로 죽은 왕황후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조는 왕황후의 환생을 보는 듯 했습니다. 화예 부인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신처 피씨 폐하에 만년을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자 태조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지만 두 눈은 여전히 그녀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맹창이 갑작스런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개봉으로 끌려온 지 7일 만이었으며 향년 47세였습니다. 태조가 독살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과음으로 얻은 병으로 죽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태조는 맹창의 죽음을 애도하며 5일간 조회를 중단하였고 그를 상서령과 초왕에 추증하고 시호를 공효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비용으로 장례를 후히 치러주었습니다. 맹창의 장례를 치르고 화예 부인은 감사 인사를 드리러 궁에 들어가야 했는데 태조는 이때 화예 부인이 상복을 입은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태조는 위로의 연회를 열어서 그녀에게 시를 한 수 지어보라고 청했습니다. 그녀는 태조 앞에서 만국의 한을 토로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군왕성상 수항기 첩제신궁 나득지 40만인 제해갑 갱무 1인 시나마. 군왕이 성 위에 항복 깃발을 세우는데 첩은 깊은 궁궐에 있어 어찌 알았으리요. 14만 군사가 모두 갑옷을 벗으니 사내라 할 자 하나도 없도다. 임금이 항복하는 것을 자신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14만이나 되는 군대가 전부 항복해버리다니 남자라고 할 만한 놈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태조 앞인데 당돌한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조는 그녀가 아직도 만국의 한을 가지고 있음을 탓하지 않고 그녀의 당당한 슬픔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 후 태조는 결국 그녀를 귀비로 책봉하고 자주 그녀의 처소를 찾아 시서화를 논하고 그녀를 총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맹창을 잊지 못해 맹창의 초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맹창의 복수를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맹창의 초상이 발각되고 태조의 분노를 사서 추궁을 당하다가 그녀는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화예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조의 동생 조광의는 태조가 화예 부인을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이 위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광의는 태조가 여인에 빠져서 정사를 그르치고 후촉처럼 만국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었고
또 그녀가 여전히 만국의 하늘 풀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조와 함께 수렵을 나갔을 때 조광의가 짐승을 쏘는 것처럼 하다가 그녀에게 화살을 날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예부인은 5대 19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이지만 정사에는 없습니다. 촉당이 워낙 미인들로 유명하고 태조도 미녀와 얽힌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사람들이 엮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예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궁중암투 드라마 같은 버전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은 남한 정벌에 나섰습니다. 남한은 917년에 유엄이 후량에서 독립해서 황제를 칭하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여기 광동과 광서를 포함한 지역이죠. 남한은 총 4대가 이어졌는데 제대로 된 황제들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혼군이거나 폭군이었습니다. 환관에게 의지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송이 정벌을 나섰을 당시의 황제는 유창이었는데 그는 어리석고 나약하여 국정을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사를 모두 황관에게 맡겼습니다. 유창은 신하들은 모두 가정이 있어서 집안을 위하지 나라의 충성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환관만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창은 거세한 사람만 관직에 기용했습니다. 그러자 관직을 얻으려고 스스로 거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환관이 많을 때는 2만 명에 달했습니다. 승상부터 현령까지 모두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세를 등용의 조건으로 삼은 황제는 아마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유창이 유일할 겁니다. 또 유창은 한 페르시아 여인을 몹시 총애해서 그녀와 함께 후궁해서 실제 성행위를 연기하는 음란한 연극을 즐기면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사는 번호자라는 무녀에게 물어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호자는 수염이란 뜻인데 자신은 옥황상제의 수염이 변해서 사람으로 된 것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사가 극도로 혼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 그리고 정치 관료들이 무속을 신봉했다고 하는데 혼군이 무속에 빠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970년에 송태조는 담주 방어사로 있던 명장 반미를 보내 남한을 공격하였습니다. 담주는 초, 즉 무평의 수도였죠. 지금의 장사이고요. 반미 장군은 명나라 따위 유명한 소설인 양가장 연의에 나오는 반인미의 원형입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양업장군에게 해를 가하고 죽게 만든 악역으로 나옵니다만 사실 반미장군은 북송의 명장이었습니다. 이 양가장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환관들이 반미장군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변변한 싸움도 없이 송의 군대가 이르는 곳마다 남한의 장졸들이 성을 내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또는 항복해버렸습니다. 해를 넘겨 971년에 송군이 계속 남하하자 유창은 배 수십 척을 골라서 금은보화와 후궁을 가득 싣고 바다로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도 전에 환관과 수비병들이 배를 훔쳐 달아나 버렸고 유창은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남한도 아주 싱겁게 멸망하고 송에 병합되었습니다. 송태조는 유창 또한 죽이지 않고 그를 우천우위 대장군으로 삼았으며 은사후라는 자귀를 내렸습니다. 은사후란 죽여야 마땅한데 은혜를 베풀어 사면해 주었다는 뜻의 자귀이니 모욕적인 이름입니다. 이제 남당이라는 나라의 차례입니다. 남당은 여기인데요. 남당은 민과 초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남방의 패자를 노렸을 만큼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민에는 남당에서 청원군을 설치해서 절도사를 보냈고 초는 남당의 억압에 반항해서 다시 무평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이 무평이 송에 멸망하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후주의 세종이 이곡 조광윤 등과 함께 남당을 공격해서 남당은 저주, 양주, 태주 등 강회지역 즉 장강과 회수 사이의 땅을 빼앗기고 위축되었을 망정 상당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남당의 황제 이욱은 시문, 서화, 음률에 깊이 빠져있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래도 조세저들을 정비하고 대지주의 토지 변병을 억제하는 등의 나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송해 8대 황제 휘종도 예술의 조예가 깊은 황제였는데 이육은 휘종처럼 백성들을 착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적 기질은 전쟁보다는 평화를 갈구해서 나라 이름을 강남으로 바꾸고 송에게 칭신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황제국은 이름이 한 글자이고 제후국은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남당이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황제국으로서 이름이 당이었지요. 그런데 제후국을 자처하면서 이름을 강남이라고 두 글자로 변경한 것이지요. 971년의 일이었습니다. 앞서 후주 세종 때 이곡과 조광윤이 남당을 공격했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곡에게 한희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희제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남방으로 도망치기 전에 친한 친구 이곡과 술을 거나하게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좌에서 나를 재상으로 삼아주면 나는 반드시 북으로 치고 들어가서 중원을 평정할 것이야. 강좌는 강남국으로 이름이 바뀐 남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곡은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중원이 만일 나를 재상으로 삼으면 나는 강남을 바로 취하겠다. 친구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포부를 말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희제는 강남으로 도망칠 때 큰일을 할 뜻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곡은 장군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회남을 공격하여 땅을 빼앗는 데 기여합니다만 한희제는 아무런 업적도 이루지 못합니다. 강남, 즉 남방의 팩이 없음에 실망하여 한희제 자신도 화려한 사치향락 문화에 젖어 그 스스로 무능해진 것인지 아니면 사치향락을 가장해서 남당 황제 이육의 의심을 없애고 재상으로 등용될 날을 기다린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고 사치향락에 젖은 황제 이육이 자신을 재상으로 등용해서 망국의 신하가 될까봐 그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자신을 숨긴 것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한희제는 연일 술판을 벌이고 놀았습니다. 이를 고갱중이라는 대화가가 한희제 야연도라는 그림으로 그려서 황제 이육에게 바쳤습니다. 이 그림은 길게 이어붙인 그림인데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술판과 가물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남당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림 속에 한희제 본인의 얼굴은 즐거운 표정이 아닌 듯합니다. 송태조는 이육에게 제후국이 되었으니 한번 입주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육은 두려워서 병을 핑계로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태조는 975년에 조빈과 반미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남당을 정벌하라고 하였습니다. 조빈은 후촉을 점령했던 장소이고 반미는 남한을 점령했었죠. 태조는 그러면서 남당의 도성을 파괴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당의 도성은 지금의 남경에 있었죠. 당시의 이름은 강령이었습니다. 금릉이라고도 합니다. 송군이 금릉을 향해 몰려오자 남당군 10만이 방어태세를 갖추고 반격을 해보지만 반미 장군에 의해 격퇴됩니다. 남당의 이웃나라 오월이 송을 도와서 국경 근처에 상조와 윤주를 점령했습니다. 남당은 5월의 사신을 보내 순망치안의 이치로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비는 도성을 파괴하지 말라는 태조의 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금릉성을 오랫동안 포위만 하고 공격을 늦추면서 남당의 왕 이육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 틈에 남당은 변설에 뛰어난 서현을 개봉에 보내 협상으로 송해 침공을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서현은 태조를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당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송을 섬겼습니다. 송의 출병은 명분이 없습니다. 태조의 말문이 막히게 할 만한 언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조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대가 우리를 부자 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집이 가당키나 한가? 그리고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천하가 한 집인데 내 침상 옆에 어찌 다른 사람이 잠자도록 둘 수 있겠는가?
천하일가 와탑지측 기용 타인 감수天下一家卧榻之侧岂容他人酣睡. 오히려 서현의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썩 훌륭한 말은 아니고 좀 투박하고 거친 말이지만 정벌의 의지를 꾸밈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 이런 말빨도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송은 전투를 재개해서 남당의 주력군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조비는 남당의 수도 강령성의 공격을 머뭇거렸습니다. 장령들이 이유를 묻자 조비는 성을 점령했을 때 장수와 병사들이 약탈과 살육을 저지를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령성에는 약탈할 재물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령들이 약탈과 살육을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비는 공성을 명령했습니다. 남당의 황제 이육과 장수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은 곧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975년이었습니다. 조비는 이육에게 개봉으로 데려갈 테니 챙길 수 있는 재물은 모두 챙기라고 말하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육은 재물을 신하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육은 개봉으로 끌려와서 위명후라는 조롱 섞인 이름의 책봉을 받았습니다. 위명후는 명을 어긴 제후라는 뜻이죠. 남한의 유창이 받은 은사후라는 자규보다 훨씬 모욕적인데 멸망의 순간 저항이 거셌던 것에 대한 대가이겠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이욱은 태종 조광의에 의해 독살당합니다. 978년 이욱은 자신의 생일연회에서 우미인이라는 작품을 지어서 악공의 연주에 맞추어 읊었는데 고국불감 회수 월명중 등의 구절이 남당 부흥의 야심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뜻은 달 밝은 중에 고국을 돌아볼 수 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이 산은 애상의 마음을 표현한 절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태조 조광윤 앞에는 통일까지 5월과 북한만이 남았는데 그는 과연 통일의 위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